자, 근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사진 한 장으로 끝내드릴 수 있는 게 요즘은 어떤 시장이냐면 대통령 강영욱도 걔한테 처물리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답이 없는 거지 뭐. 이번 시장은 뭐 다행히 왜 피하지 못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냥 이번에는 그냥 뭐 새로울 것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었는데 좀 과하게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번에는 이제 이번 하락은 특히 이제 나스닥 중심의 하락은 강영욱도 걔한테 몰리는 세상인데 뭐 주식에 좀 몰리는 거야. 뭐 그렇게 슬퍼할 필요 없다. 내가 주식을 하다가 너무 힘들면 채권쟁이를 좀 보면 되고요. 어 그리고도 좀 마음 위안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 코인쟁이들을 보면 큰 위로를 얻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빠질 수 있어요. 연준이 금리를 그렇게 빡세게 올린다며. 그러면 당연히 성장주나 나스닥이 빠질 수 있다는 거야. 뭐, 어렵나요?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 정도로 빠질 일이냐 하는 거죠. 일단은. 빠지는 건 알겠어. 그러니까 조정받는 건 알겠는데 무슨 조정을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한국은 거의 뭐 1년이고 미국도 거의 이제 반년 다 돼갈 수준까지 와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바닥을 파고 있단 말이죠. 저점과 고점을 같이 끌고 내려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빠지냐, 왜 이 정도까지 빠지느냐를 이제 고민할 때가 온 거지. 자, 왜 이 정도냐? 만약 여러분들이 투자 경력이 좀 짧아서 금리 인하란 아니 금리 인상이라는 걸 처음 해보신 겪어보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금리 인상했던 게 마무리가 됐던 게 2018년이었으니까 적어도 4년 이상 되지 않았으면 연준이 우리 편이 아니었을 때 주식 투자를 해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래도 4년 이상 경력이면 그래도 초보는 아니니까 그죠? 초보라고 하면 사실 좀 사실은 좀 웃겼던 게 그 코로나 이후에 연준이 뒤에서 자꾸 이렇게 밀어주는 이렇게 돈을 찍어서 밀어주는 시장에서 뭐 투자를 좀 해가지고 이제 좀 수익을 좀 많이 번 그 친구들이 마치 뭐 세상의 진리를 다 깨닫고 그걸 안 하는 사람은 되게 좀 저렇게 하대한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제 눈에는 되게 좀 보기가 불편했는데 음, 불편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친구들도 처음으로 연준이 이제 잡아주는 게 아니고 뒤에서 끌어당기는 이제 시장을 이제 처음 겪어보는 거죠.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는 본인이 처음 겪어본 거고 시장은 처음이 아니잖아. 연준이 금리를 주로 결과적으로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사이사이에 인상 시기가 꽤 있었단 말이죠. 있었는데 그러면 금리 인상할 때마다 이 난리를 쳤냐? 라는 걸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고 뭐 60 몇 년도 뭐 1930년 이런 데까지 가기에는 그냥 그건 교양인 것 같고 그게 너무 멀고요. 그럼 브루토 노조 체제 이적이기도 하고 그나마 그래도 한 90년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을 봤을 때 이제 최근까지의 연준의 패턴 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텐데 뭐 짧게 보면 2000년 이후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한 10년 정도 더 붙이면 한 90년대 이후 이제 80년대까지는 좀 독특했잖아요. 이제 뭐 이제 워낙에 스태그플래그션이니 뭐 해서 이제 통화 정책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과도했던 면이 있으니까 80년대도 좀 제껴놓고 그래서 그 결과로 좀 안정된 이후의 시기 90년대부터 지금까지 30년 역사를 쫙 보면 보통 이제 연준의 이제 목표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이제 중앙은행이니까 당연히 물가 안정이다. 요건 알고 계실 거고 두 번째 고용 시장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한다. 이 두 가지 책무라는 건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 그 클래스 101 강의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경제 지표는 크게 세 개가 있다 말씀드렸죠. 경기 선행 지표들이 있고,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는 지표가 있고, 경기하고 같이 가는 경기 동행 지수라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결과로 확인되는 게 경기 후행 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는 거, 현재 알려주는 거, 그리고 이제 지난 과거를 확정해 주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굳이 나누면 세 개인데, 그러면 물가하고 고용을 연준이 본다고 했잖아. 연준이 목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물가와 고용은 경기 선행일까요? 동행일까요? 후행일까요?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있는데
실업률이나 아니면 물가, CPI 같은 것들은 경제 선행일까요? 후행일까요? 혹은 동행일까? 자, 선행은 1번, 동행 2번, 후행 3번. 채팅에 한번 올려주시죠. 자, 이제 답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 분이 동행이라고 하셨고 자동차 박사님이 동행이라고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다 3번만 나오고 있습니다. 1번은 한 명도 없으시네요. 자, 3번. 도식님도 3번, 동순이님도 3번, 장재님도 3번, 언행일치분도 3번. 네, 333. 디스파이트님도 333. 네, 아, 도식님 2번이었구나. 도식이 계영님 2번. 그러니까 동행지수. 선행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동행지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3분 계시고 나머지는 이제 다 후행지수라고 말씀하셨는데 후행지수가 맞죠. 음. 이거야말로 명백한 후행지수죠. 그러니까 이게 그 경제라는 게 공급 수요하고 만나잖아요. 그 둘이 만나서 결정된 게 가격이고, 그럼 결정됐으니까 답은 뒤에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후행이죠. 그리고 경제가 좋아져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치킨집을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경제가 뭐 경제 거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제 치킨집을 해. 그리고 이제 누군가 치킨집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저 치킨집을 권리금 주고 들어가서 내가 저 장사를 할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야. 치킨집이 이제 매물로 나온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뭐 임대료가 얼마고 권리금이 얼마고 이제 그쪽에서 말한 가격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얼마나 돈이 벌리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좋게 얘기하겠지,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이 가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앞으로 매출이 늘어날까? 자, 치킨집 사장님이 오늘 손흥민 축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생닭을 조금 더 주문하겠죠. 오늘 같은 이벤트가 있으면 단기적으로라도 수요가 늘 거니까, 그죠? 그러면 생닭 주문 지수는 경기 선행 지수야. 그리고 두 번째 경기 동행 지수 뭐겠어요? 웨이팅. 아니면 배달을 시켰는데 45분이 아니고 1시간 반이 뜬다든지 이런 것들은 오늘 얼마나 팔려고 있는지 볼 수 있잖아. 그게 경기 동행 지수죠. 기업의 매출 같은 거. 매출은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게 손흥민의 축구 때문에 잘 팔린 게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들이 드디어 치킨에 환장을 했구나. 앞으로는 좀 더 이제 더 가게도 늘리고 2호점 차리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 정도의 마음이 들었을 때 뭘 하겠습니까? 사람을 뽑고 2호점을 내서 투자를 하겠죠. 그럼 기업에 투자하고 그 대표적인 고용은 경기 후행이죠. 경기 후행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웃긴 거는 연준은 뭔가 이제 앞을 내다보고 이제 크게 이제 나가야 되는 뭐 그런 좀 그랜드한 조직이잖아요. 어쨌든 공무원이긴 해도 그래도 큰 책무를 갖고 있는데, 근데 후행 지수를 보고 움직이면 이미 늦은 거 아니야, 그죠? 아니 그러면 물가가 오르기 전에 컨트롤을 해야지. 다 오르고 난 다음에 잡겠다고 하는 것도 웃긴 거고, 실업자들이 나올 것 같으면 그때부터 완화를 해야지. 나와가지고 길거리에 실업자가 쏟아지면 그때 완화하는 건 늦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말은 뭐 고용을 한다, 뭐 최대 고용을 추구한다, 뭐 그 이제 물가를 하는데, 그거는 진짜 그 결과적으로 그 후행 지표인 고용과 물가가 잘 나오게끔 미리 연준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크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통화 정책을 가져가는 통화 정책 기조로 가져가는 거죠. 근데 지금의 상황은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딴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물가 이 자체만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를 그렇게 올리고 싶지 않은데 물가가 너무 높다고 하니 물가 나오는 거 보고 그때그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연준은 그게 목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고용과 물가를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고용과 물가가 내가 원하는 수준이 되게끔 미리 앞서서 움직여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제일 뭘 봐야 돼요? 경기를 먼저 보겠지, 경기를.
그죠? 어, 긴축할 때, 그죠? 긴축할 때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할 때 긴축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가 좋아진다는 건 무슨 말이야? 정확히 얘기하면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수요가 늘어날 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체력이 커갈 때 긴축을 해도 그걸 이제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것인데 둔화되고 있는데 긴축을 하면 이제 아무래도 그냥 굉장히 힘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까지 가만 보면 94년 뭐 이게 볼라드 총재가 맨날 얘기하는 94년 케이스나 아니면 이제 90년부터 이제 닷컴 버블 때까지 그때 인상 때나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연준 금리고요. 연준 금리고 그리고 여기 파란색은 내가 안 적어놨구나. 파란색은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높아지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이 노란색, 선이 많으니까 헷갈리네. 그 노란색은 물가입니다, CPI. 그리고 이제 좀 이게 오렌지색이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인상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최근에 있어가지고는 크게 금리 인상 사이클은 네 번 있었는데 요때마다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뭐다? 경기가 좋아질 때. 그러니까 경기 선행지수가 올라가는 건 이제 경기가 바닥찍고 올라가기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금리를 꾸물꾸물 올려가지고 경기는 크게 잡지 않으면서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게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해오는 게 연준의 통화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가와 고용이 적정 수준 유지되게. 자 여기 보세요. 이 앞에는 당연히 불경기죠. 실업률이 늘었습니다. 실업률이 늘어서 당연히 경기 선행지수 작살났죠. 경기 선행지수가 무너지니까 선행지수가 무너지니까 조금만 있으면 이제 경기 실적 나빠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업률이 막 높아집니다. 그래서 금리가 쭈르륵 내려왔어요. 금리가 쭉 내려오고 경기가 나쁘니까 당연히 물가도 내려옵니다. 물가 내려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경기가 이제 바닥을 좀 찍고 올라갈 때쯤 되니까 연준이 다시 올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 했더니 물가는 물가대로 안정적으로 내려오고 실업률도 내려왔다. 요때가 너무 보기 좋았더라 해서 94년대로 하겠다라는 게 블러드 총재의 얘기입니다. 파월도 94년 이야기를 하고 요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경기는 좋아져서 금리를 올렸는데도 견뎌내고 물가는 안정적으로 하락하면서 실업률도 내려가는 이 아름다운 그림, 이것이야말로 연준의 자랑스러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거죠. 요걸 해보고 싶다는 건데. 예? 자 그러면 98년 막 그때 우리 IMF를 이제 먹였던 그런 금리 인상 시기 때도 먼저 좀 하강하던 경기가 다시 반등을 해서 경기가 좋아지니까 그때서야 조금 있다가 다시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물가가 뭐 이거는 도찐개찐이잖아요. 물가 안정이죠. 실업률 내려가니. 이것도 성공적이었구나. 괜찮네. 굿. 그러고 나서 이제 2003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 올라갔던 건데 그때도 경제가 이때는 이제 물가가 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좀 하강했다가 나중에 좀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로 시작하진 않고 경기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금리를 생각보다 많이 올렸지만 경기는 생각보다 하강하지 않았죠. 그죠? 그리고 물가는 그냥 옆으로 갔고 실업률은 이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오케이. 그리고 가장 최근이었던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금리 인상 사이클을 보면 그때도 경기가 하강했다가 다시 올라갈 때쯤 되니까 이것도 한 번 올렸다. 2015년 12월에 한 번 올렸다가 근데 경기가 하강하니까 일단 멈추죠. 그러다가 다시 돌아서는 게 확인되니까 1년 지나서 2016년에 한 번 더 올리고 더 올라가는 게 확인되니까 그때서야 따따따따따따따 올리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다시 꺾이니까 요때 딱 스톱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경기가 하강하니까. 이것도 사실 오버했던 거지. 여기서 멈췄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하강한 거 아니야. 그죠? 그랬더니 그때는 물가는 뭐 이제 이 정도면 안정적이고 실업률도 더 내려왔습니다. 뭐 나쁘지, 뭐 대부분 뭐 좋았다. 처럼 느껴지는 건데 물론 이 스토리 하나하나 다 하려면 뭐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좀 아직까지 이거 올라왔다 보기는 어렵잖아. 그러니까 경기 둔화인데 물가가 미친 듯이 터져가지고 지금 이제 1%지만 여기까지 올리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3%까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3%를 올리겠다는 거 아니야. 올해 연말 내년 1분기까지 지금 이제 여러 설문조사를 해보면 연준의 그 금리 기준금리는
뭐 2.5 아니면 3.0에서 멈춘다. 라고 이제 선물 시장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그냥 상단을 보면 이제 3.0이잖아요. 그럼 제로부터 시작해서 300% 올린 거거든. 근데 300%를 이렇게 빠른 시기에 올렸던 거는 요때는 되게 오래 걸렸죠. 요때도 꽤 오래 걸렸습니다. 요때도 긴데 사실 이때가 요때는 요만큼 올린 거잖아. 그죠? 이 정도 기간에 그러니까 한 1, 2년 사이에 3% 올렸던 건 94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속도로 이제 가겠다는 건데 그 이 경기가 만약에 요때처럼 찍고 돌아와 주면 나이스한 거고 연준이 말하고 파월이 말하는 이거 나이스한 그림을 다시 한번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 지금은 제가 좀 사실 좀 좋은 케이스가 좀 많았는데 과거로 가면 이 중에 좀 실패했던 케이스들을 이제 읊기 시작하면 대부분 경기가 안 좋은데 긴축했다가 작살나는 경우 특히 미국의 버블이 붕괴됐다고 할 만한 게 한 세 번 정도 있는데 대공황이나 이럴 때부터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보면 한 150년 역사 중에 한 세 번 정도 있는데 전부 다 경기가 둔화해서 침체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려가지고 아주 그냥 작살이 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은 94년 얘기하고 있는데 시장은 73년 지난 라이브에 말씀드렸죠. 73년부터 74년까지 주가 반토막 나고 회복되는데 한 7년 걸렸다고. 그 그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도 했던 일랑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하는데 이번 시간의 주제는 그거예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연준은 경기를 보고 움직였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뭐 연준이 뭐 밑에 풋을 깔아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경기가 침체로 될 것 같으면 그때 풋 깔아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연준은 사실 경기를 되게 당연하지. 연준이 왜 주가를 봐야 돼? 그 자본 시장의 가격은 결과적인 거예요. 경기가 좋아지니까 좋아지는 거고 경기가 나빠지니까 나빠지는 건데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연준은 그냥 그 경기 사이클을 이제 컨트롤하는 게 목표였고 그래서 그 목적이자 목표는 실업률과 물가가 우리가 원하는 범위 안에 들어오게끔 하는 거였는데 문제는 딱 볼컷 때는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볼컷 때는 그러죠. 그러니까 평상시 때는 그 물가와 이런 게 그 결과적으로 이제 목적이고 수단이 그 경기를 보고 한 건데 이제는 그걸 뒤집어 가지고 물가를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무서운 거예요? 물가가 안 잡히면 경기가 작살나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계속 올리겠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 근데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게 지금의 이제 과도한 하락의 원인이다. 연준이 이제 지금까지 챙겨오던 경기를 갖다 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시장이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